동창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도록 쳐다봤습니다. 그 낯선 얼굴 속에서 한때 대구 성서공단 최대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팀장으로 월급 봉투를 두툼하게 받아들던 제 청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5해 동안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왜 이 나이에 지하철 창문에서 눈을 피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털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비참해지는 건 게으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못된 믿음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퇴직금 두둑하게 받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도 저처럼 차디찬 병원 복도에서 박스를 뒤집어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북 칠곡이 고향인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농기계 수리를 하셔서 어깨너머로 기름 묻은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며 자랐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공업계로 진학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은 꿈도 못 꿨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 하나는 있었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공장은 당시 경북 경남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면 팔 잡히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새벽같이 달려가 원서를 대고 실기시험까지 통과한 날, 어머니는 동네 방앗간에서 인절미를 쪄오셨습니다. 그 인절미가 지금도 제 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 안으로 처음 들어섰을 때의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계유와 금속 분진이 섞인 그 묵직한 공기가 콧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이제 진짜 사람으로 살겠구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맡은 공정은 엔진 블록의 프레스 성형 파트였습니다.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내리 찍을 때마다 철판이 우그러들며 내뿜는 소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전 귀마개를 꽂아도 작업이 끝나면 한참 동안 이명이 울렸죠. 여름에는 공장 지붕에서 내리쬐는 열기와 기계에서 뿜어대는 열기가 뒤섞여 작업복이 단 30분이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겨울에는 그 젖은 옷이 식으면서 살가죽을 얼음처럼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미영과 두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돈이 된다는 생각에 더 세게 이를 깨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생산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후배들을 데리고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 문제를 잡아내는 게 제 일이 됐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서는 연봉이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구에서 7,500만 원이라는 연봉은 제 또래 기술직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금액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를 사고 싶다는 욕심보다 그냥 이 공장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이고, 여기서 받는 월급과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믿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퇴직금 나오면 남해 쪽에 작은 전원주택 짓고 거기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자. 그 말에 아내 미영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안쓰럽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팀장 소리를 들으니 사람 마음이 묘해지더군요.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씀씀이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내 미영이 구멍가게에서 파는 국산 세제도 더 싼 것을 비교해가며 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그 절약 정신이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늘어나고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 나가고 둘째 딸 유학까지 보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재형 저축도 들었고 적금도 들었지만 큰아들 결혼할 때 전셋값 보태주고 나니 그 많던 저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35년 동안 꼬박꼬박 낸 게 있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이었는지 저는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예상 수령액 통지서를 펼쳐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5년을 꾸준히 부었는데 한 달에 받게 되는 금액이 1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내 미영에게 슬쩍 숨겼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35년을 그 프레스 소음 속에서 귀 망가지면서 일한 대가가 고작 한 달 120만 원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누구도 저한테 준비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제 온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후배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팀장님,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은 텅 빈 깡통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그 소리가 제 인생의 어떤 챕터를 영구히 닫아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미영이 사줄내기를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퇴직 축하한다는 케이크도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축하 꽃다발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화려한 꽃들 앞에서 이상하게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새벽 4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던 그 기상시간이 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작업복을 찾으려다가 아차, 이제 안 가지 싶어 멈추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가자고 해도 따라 나가기 싫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동료들한테 오는 전화가 쉴 새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스마트폰이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르신, 나이 들면 직함 떼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 예전에 먼저 퇴직한 선배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했던 말이 이제야 살처럼 박혀들었습니다. 그 상실감에 잠겨있을 겨를도 없이 현실은 제 눈앞에 차가운 청구서들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처음에는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보며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큰아들 전셋집 보증금 올려주는데 3천만 원. 딸이 유학 마치고 귀국해서 자리 잡는다고 빌려간 돈 2천만 원.
아내 미영이 당뇨약에 고혈압약까지 먹는지라 매달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62세의 정년을 맞았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3년이라는 공백기를 저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기 시작하자 통장 잔고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대형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달려가 반값 생선을 사오던 날,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35년 기술직 팀장의 말년이 맞나 싶어서요. 수입이 완전히 끊긴 그 두려움은 용광로 앞에서 느끼던 열기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무서웠습니다. 용광로 열기는 최소한 피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다는 공포는 사방이 막힌 채로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경력의 기계 기술자라면 어딘가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에 이력서를 냈더니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직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필요한 건 경력 30년이 아니라 24시간 풀타임이 가능한 분이에요. 담당자의 그 말 한마디가 35년 기술 경력을 가진 제 자존심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세상은 이미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오랜 친구들과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영호가 느닷없이 지갑을 꺼내더니 오늘 내가 살게. 이번 달부터 공무원 연금 370만 원 들어왔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식당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70만 원. 제가 받는 연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 그 친구에게는 매달 당연하게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 수령 전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단 1원도 없는 처지인데 말이죠. 박도영아, 너는 그 큰 회사 팀장까지 했으니 연금 200만 원은 나오겠지? 다른 친구의 무심한 질문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짜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35년을 기계 소음과 금속먼지 속에서 살았는데 그 대가가 에어컨 아래서 서류만 만지던 친구의 3분의 1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도록 쳐다봤습니다. 한때는 공장에서 가장 당당하게 걷던 팀장이었는데 지금 저는 친구들 앞에서 연금 액수조차 말 못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참하다는 단어의 뜻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 미영이 식탁 등 아래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도 그렇고 가스비도 그렇고 우리 어떡해요? 미영의 힘없는 목소리에 저는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370만 원 받는 친구는 손주 장난감 걱정을 하는데 내 아내는 전기세 고지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도영아, 미안하다.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소리 없이 혼자 삼킨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부글거렸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그 숫자와 마주하기가 무서워 아내에게 계속 숨겼는데 결국 어느 날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저는 그때서야 연금 예상 수령액 통지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영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아끼면 돼요. 아끼면 된다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을 죽기 살기로 일하고 왔더니 남은 선택지가 아끼는 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공과금 내고 약값 내고 식비 내고 나면 두 사람 손에 남는 돈이 하루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알아서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실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이어도 저는 몸이 멀쩡했고 35년 동안 다져진 기술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팀장까지 지낸 사람이 공공 일자리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영에게 고기 한 번 사주지 못하는 이 현실이 더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시니어 기술 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체에 가서 생산 공정을 점검해주고 작업 효율화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는 날이면 35년 전 처음 월급 봉투를 받던 날처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도감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를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날도 성주군에 있는 작은 금형 공장에 컨설팅을 나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웃 황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전화 올 일이 없는 분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계명대학교 봉산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미영 씨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러지셨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새도 없이 도로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미영이 현관에서 손 흔들어 주던 모습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순간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 멀리 침대 위에 링거줄을 달고 눈을 감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꼼짝도 하지 않는 아내의 손을 잡으니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왔어. 눈 좀 떠봐. 소리쳐 불러도 아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 차트를 펼쳤습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좌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회복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집중치료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귀로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미영이 살려만 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 방향은 잡았는데요. 보호자분 집중치료실 비용이 하루에 상당히 나옵니다. 이번 기간도 최소 몇 달이 될 텐데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원무과에서 중간 정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응급처치와 검사비만으로 이미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0만 원짜리 국민연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중치료실 문 앞 복도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찜질방 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내 곁을 1분도 떠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밤새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옆자리에서 며칠째 복도를 지키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아저씨, 저기 지하 폐지함에 가면 박스 깨끗한 것들 있어요. 그거라도 깔아야 입 안 돌아가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년 경력의 생산팀장이 세번니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병원 복도에서 박스를 깔고 눈을 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스를 겹겹이 깔고 누웠는데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디밤년 전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아내 미영 앞에서 흔들어 보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이 돈으로 노후까지 든든하게 살겠다며 껴안고 웃었는데 그 35년 후에 내가 병원 박스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현식이 형이 맞았어. 나이 들면 직함 떼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지. 그 말에 이렇게 체온 빠져나가듯 공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청소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밀다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어머,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저는 눈을 뜨니 볼이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인지 복도 냉기에 맺힌 결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안에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시더니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는 더 힘들어요. 제발 좀 챙겨 드세요. 그 따뜻한 캔커피 한 개가 그날 아침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미영이 용광로 앞에서 돌아오면 꼭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사람 대신 차가운 복도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제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열흘도 버티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막 살림 꾸려가는 자식들한테 이 무거운 지마를 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미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병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 따놓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인실 병실에서 저는 아내의 손발이 됐습니다. 마비된 왼쪽 팔다리를 매일 주무르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드렸습니다. 한때는 철판 2톤을 들어올리는 프레스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던 손이 이제는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을 느낄 틈도 없이 다음 과제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병원비, 약값,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숫자들이 저를 쫓아다니며 숨을 조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재산 조회를 해가며 국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봤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보호자분,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셔서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다는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서 병원비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 이상한 현실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 않고 없는 것도 아닌 이 애매한 자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산이 있다고 지원은 안 되는데 그 자산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는 없는 처지. 이게 대한민국 중간층 노인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미영이 30년 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제 손을 잡고 가입하게 한 보험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지갑 깊은 곳에서 꺼낸 낡은 짐권을 펼쳐보니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보험에 가입할 때 저는 얼마나 투덜댔는지 모릅니다. 미영아, 이게 뭔 쓸데없는 짓이야. 월급 받으면 은행에 넣으면 되지. 남한테 갖다 바치는 게 어딨어? 그때 미영이 그랬습니다. 여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냥 넣어둬요. 미영은 그 보험료를 내려고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만 골라 찌개를 끓이던 날이 수두룩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집사람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 이거 보험금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담원의 말을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합쳐서 약 2,200만 원 정도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보호자들이 힐끔거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2,200만 원. 그건 공짜로 떨어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50만 원 월급 중에서 18만 원씩 빼내어 아내 미영이 억척같이 지켜낸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식 한 번 안 하고 새 옷 한 벌 안 사면서 지켜낸 그 돈이 30년 후에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 병실로 돌아가 아내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당신이 30년 전에 보내준 선물이 오늘 우리를 살렸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보험금 2,200만 원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튀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젊은 시절 조금씩 사모은 금 25돈을 팔아 재활 치료비와 보조기구 구입비로 썼습니다. 아파트 잔금 치를 때를 대비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금붙이들이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저축해온 그 습관이 벼랑 끝에서 저를 잡아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재활치료실에서 처음으로 왼쪽 발가락에 힘을 주어 보이며 여보 봐봐, 나 움직여 하고 웃던 그 순간은 35년 동안 제가 프레스 기계 옆에서 보낸 어떤 날보다도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박스를 깔고 자고 복도에서 울고 아들한테 전화할 용기를 낼 수 없어 혼자 사겠던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2년 3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미영을 태우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래 닫아두었던 빈집 특유의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겨두었던 음식들이 흔적만 남아 있었고 화분의 꽃들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미영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 망설이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맨날 끓여주던 그 찌개를 이제는 제가 끓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대파를 썰다가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사랑이겠지 싶어 억지로 훌쩍이며 끓인 된장찌개를 아내 앞에 내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끓인 거야. 많이 부족하지? 미영은 불편한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을 찡긋했습니다. 맛있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져졌습니다. 태연과 함께 현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병원비가 아니라 재활 치료비, 기저귀값, 미영이 먹는 약값과 특수식단 비용이 매달 연금 통장을 바닥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은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조금이나마 보태세요. 엄마 치료비에 쓰세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35년 동안 제 자식들 부양했던 남자의 자존심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가져가라. 아버지가 네 엄마 하나 못 먹여 살릴 것 같아 이래.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40 넘었어요. 아버지 혼자 다 짊어지를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프신 게 아버지 잘못 아닌 거 저도 알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내민 그 돈은 자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밤,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기분입니다. 나는 저 아이를 위해 35년을 일했는데 이제 저 아이가 나를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내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너진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35년 외길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됐다고 믿었던 사람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조금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한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기술 지도 사업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웠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한 글자씩 치는데 35년 된 기계 다루는 것보다 100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을 버틴 끝에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마침내 지역 기술교육원에서 고령자 기계기술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많지 않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첫 강사료를 받은 날 저는 퇴근길에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서 나왔는데 기력이 없어요. 좋은 한우 좀 주세요. 정육점 주인이 덤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구우며 미영 앞에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번 거야. 이제 연금에 강사료까지 더하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고기를 구우며 앞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성공한 노인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이브선의 은퇴자들이 놓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공백기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접어집세에 퇴직했고 국민연금은 접어집세부터 나왔습니다. 그 3년의 공백기 동안 퇴직금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그 공백을 메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까지의 공백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몇 년씩 존재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미리 설계해 두지 않으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두 번째, 목돈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연봉이 높다는 사실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은 일하는 동안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은퇴 순간부터 그 파이프는 막힙니다. 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나 임대 수입 같은 현금 흐름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3억 원짜리 목돈보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노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무원 연금 370만 원을 받는 영호가 당당하게 지갑을 여는 이유가 바로 그 현금 흐름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병원 복도에서 박스를 주운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전셋값 보태주고 딸 귀국 정착금 보내주고 나니 정작 제 노후를 지킬 자금이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마음 편히 효도할 수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한테 다 주고 나서 손 벌리는 부모가 되면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비참해집니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채우는 것이 자식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 위기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의 뇌졸중 치료비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닿지도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아내가 30년 동안 지켜낸 보험금 2,200만 원이었습니다. 실비 보험이든 중증 질환 진단비 특약이든 70대 이후에 닥칠 수 있는 의료비 폭탄을 막아줄 보험은 반드시 젊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가입하려 하면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의료비 경감제도, 재활 치료비 지원, 장기 요양보험 등 국가에서 시니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배움이 짧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지관 직원에게 물어보고 구청 복지 담당자를 만나보십시오.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아, 나는 준비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5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연봉 7,500만 원 팀장 소리 들으며 통장에 적금도 들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으니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폐라는 문턱 하나를 넘는 순간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연금 공백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식에게 쏟아부은 자금, 현금 흐름의 단절. 이 네 가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면 어떤 목돈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는 건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준비했다는 오만한 착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잔인하게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금 저는 아내 미영과 함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미영의 왼쪽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며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미영이 묻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얼마나 더 살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모르지. 하지만 오늘 이 햇볕이 따뜻하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375만 원 연금을 받는 영우는 손주한테 용돈을 팍팍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미영의 손을 잡고 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박스 위에서 자던 그 시절의 저는 꿈도 꾸지 못하던 사치입니다. 100만 원짜리 연금이 작다고 투덜거리던 시절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배부른 불평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만약 제가 다시 3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연봉 7,500만 원에 후 거들먹거리는 대신 아내와 함께 개인연금 하나를 더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꼼꼼히 살피며 연금 공백기를 메울 비상자금을 반드시 별도로 확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줄 돈과 내가 지킬 돈을 명확히 구분했을 겁니다. 사랑은 줄수록 좋지만 노후 자금은 지킬수록
더 깊은 사랑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저처럼 박스를 깔고 복도에서 잠을 청하는 밤이 여러분의 노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금 공백기가 몇 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퇴원 후 한 달 재활 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셨습니까?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5년 동안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 공장의 프레스 기계 소리를 귀에 담고 살았던 박도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명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후 자금 설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은퇴하고 매달 통장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는 산말입니다. 남들처럼 연금 복권 당첨될 필요도 없고 자식 눈치 보며 용돈 굳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이요. 다들 그 정도면 성공했지라고 하실 겁니다. 저도 2025년 봄까지만 해도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천안 성완업 근처에 낡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8채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신만했던 제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야간 편의점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을까요? 무엇이 21년 동안 뼈 빠지게 감자탕 날라 만든 제 노후를 집어삼켰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가을. 제 친구 명석이의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명석이는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매달 연금만 350만 원을 받는 친구예요. 그날따라 명석이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상덕아, 너는 연금도 하나 안 들어놨다며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야. 나중에 늙어서 자식한테 짐 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딸은 이번에 나 용돈하라고 100만 원 더 보냈더라. 사람들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 눈빛들, 불쌍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 정말 자존심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꾹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죠. 그래, 너는 연금 350만 원이다지. 나는 조만간 월세 수익만 300만 원이고 아파트가 오르면 너보다 수억은 더 벌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내 혜경이랑 평생 감자탕 뚝배기 나르며 굽은 허리를 보상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은 참 얇더라고요. 제 노후를 망친 건 경기도 안 좋았던 경제도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제 외동딸 44살 먹도록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던 제 딸이었어요. 아빠, 나 미용사 자격증 땄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눈물 섞인 한마디에 제 월세, 통장을 통째로 넘겨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딸의 성공을 보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남은 아파트까지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았을까요? 제가 겪으니 지옥 같은 1년의 기록, 여러분은 절대 겪지 마시라고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식 창업자금 대주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과 연금, 그리고 살고 계신 집까지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년 감자탕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처절한 노후 파산의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천안 신당동에서 감자탕집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더라고요. 여러분, 감자탕집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4시 일어나서 그 무거운 돼지 등뼈를 수백 햄씩 나릅니다. 핏물을 빼고 초벌로 삶아내고 다시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있어야 하죠.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 그걸 온몸으로 맞으며 20년을 버텼습니다. 제 아내 혜경이는 옆에서 깍두기 담그고 서빙하고 설거지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어버렸어요. 밤마다 아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구분등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딸내미 뒷바라지만 끝나면 우리도 좀 쉬자.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놈의 뒷바라지가 44살이 되도록 안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외동딸 참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놓고 우리 부부는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노량진으로 가더니 거기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매달 고시원비며 생활비며 우리가 감자탕 한 그릇 팔아서 남는 푼돈 모아 다 보내줬죠. 한 그릇에 10,000원짜리 팔면 재료비 떼고 임대료 떼고 나면 정말 얼마 안 남거든요. 그걸 모아서 딸내미한테 보내주고 나면 우리 부부는 정작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무릎이 너무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여보 나 오늘만 좀 쉴까 하는데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오늘 쉬면 우리 딸 생활비는 어떡하냐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한테 한 말이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2026년 초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가게 주변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어수선했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하는 철거 원상복구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복지 혜택이라는 말에 그제야 무거운 냄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해 마지막 날 아내랑 둘이 텅 빈 홀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낡은 식탁들, 손님들이 쏟은 국물 자국들. 거기에 우리 청춘이 다 녹아 있었으니까요. 가게 정리하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천안의 2억 원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20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현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넣었습니다. 장사하다 보니 당장 나가는 돈이 무서워서 연금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나마 노란 우산 공제 조금 부어 놓은 거랑 가게 보증금 합치니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들은 3억이면 큰 돈 아니냐 하겠지만 요즘 물가에 우리 부부 노후 생각하면 사실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44살이나 먹은 딸이 시험 포기하고 집에 내려와 있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하면서 고개를 못 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화도 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3억 원으로 작게라도 월세 나오는 집을 사자. 그러면 매달 생활비 걱정은 없겠지. 딸내미는 천천히 자리 잡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며 천안 외곽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안읍이나 직산읍 쪽에 가면 지은 지 오래된 작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거기 공단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월세가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상덕아 너는 장사로 잔뼈가 굵은 놈인데 부동산이라고 못하겠냐? 자신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본 그 장밋빛 미래가 사실은 낭떠러지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요. 가게를 닫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찾다가 허공을 휘젓고 저는 손목이 시큰거려 새벽에 자꾸 깨곤 했죠. 장사할 때는 그렇게 쉬고 싶더니 막상 쉬니까 죽을 마시더라고요. 딸내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며 밤마다 나갔습니다. 40분 넘은 딸이 밤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정리하고 올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딸이 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3억 원을 굴려서 딸내이 앞길도 열어주고 우리 부부 노후도 책임져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 13평짜리 낡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3,500만 원이면 사요. 월세 30만 원은 무조건 받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그 달콤한 유혹. 그게 우리 가족을 구원할 동안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아파트들을 하나 둘씩 계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손에 준 3억 원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제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손님 머리를 감겨주고 가위질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이 맛에 자식 뒷바라지 않은 거지. 감자탕 소단지 씻던 내 손이 오늘을 위해 고생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샴푸 향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걸 며칠도 안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오픈발이라는 게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단골 하나 없는 신축 미용실에 손님이 발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이 15년 동안 공부만 하느라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그런지 손님 대하는 게 너무 서툴렀습니다. 커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하는 손님한테 그럼 다른 데 가세요라고 쏘아붙이는 걸 보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손님은 왕이야. 무조건 웃어야지. 제가 한마디 하면 딸아이는 아빠가 미용을 하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장사 20년 한 베테랑 아비 눈에는 망조가 보이는데 딸은 자기 고집만 피우더라고요. 거기에 매달 나가는 상가월세 200만 원에 제가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까지 합치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울리더군요. 성완읍에 있는 제 사오집 세입자였습니다. 사장님,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아랫집 난리 났으니까 당장 오세요. 정신없이 차를 몰고 달려갔더니 낡은 배관이 터져서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수리비 견적을 뽑아보니 3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월세 30만 원 받는 집인데 10개월 치월세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손을 떨고 있는데 수리 기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사장님, 이 동네 아파트들 다 이래요. 하나 터지면 줄줄이 터질 텐데 수리비 감당하시겠어요?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천안성안과 직산 일대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하청 공장이 해외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였죠. 공장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제 월세 군단은 그야말로 빈껍데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가겠어. 라며 스스로를 달랐지만 불안함은 독버섯처럼 번져갔습니다.
아내 혜경이에게는 수리비 얘기도 못하고 제 주머니 쌈지돈을 털어 막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들에게는 월세 300만 원 받는 부자 사장님 소리 듣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제 아파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미용실 홍보 좀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광고비가 좀 필요해?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군요. 지금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데 또 돈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또 바보같이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 기 죽이기 싫다는 그 못난 부모, 마음이 제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 몰래 들어놓았던 화재보험 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걸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상덕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아니야.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아픈 게 아니라 무서웠던 겁니다. 제가 쌓아 올리니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휩쓸려 나갈 것 같다는 공포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세 300만 원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나가는 돈이 400만 원, 500만 원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건 안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천주의에 빠져서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안공단 쪽 하늘을 보는데 평소보다 불빛이 적어 보였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직감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월세 통장에 찍히던 숫자 중 하나가 멈췄습니다. 첫 번째 공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낭떠러지 끝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저를 괴롭히던 공실이며 수리비 문제가 거짓말처럼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성원에 비어있던 사오집이 문제였죠. 그 집 배관 터지고 세입자 나간 뒤로 한 달 내내 속을 썩였는데 갑자기 근처 공장에 새로 취직했다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저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드릴 테니까 계약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받던 것보다 돈을 더 주겠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는데 천안 공단 쪽 연기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덕아, 역시 넌 운이 좋아. 하늘이 널 돕는구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기막힌 건 우리 딸의 미용실이었어요. 광고비가 아깝다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젊은 아가씨들이 신방동 미용실로 줄을 지어 찾아오더라고요. 딸아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나 어제는 하루 매출만 80만 원 찍었어. 이제 아빠 대출이자 내가 다 낼게? 딸아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리는데 20년 감자탕 냄새에 찌들었던 제 보상이 이제야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 혜경이도 처음엔 반대하더니 딸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웃음을 되찾더라고요. 상덕 씨, 우리 다음 달에 베트남 다낭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고생 많이 했잖아. 그 소리에 전신이 나서 천안신 세계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못 사준 명품 가방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옷 한 벌이랑 선글라스를 사줬죠. 우리는 여행사 가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 사진을 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 300만 원의 딸아이가 주는 용돈 100만 원까지 합치니 우리 부부는 천안에서 남부러울 게 없는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세입자들은 조용했고 딸의 가게는 북적이었으며 제 통장 잔고는 다시 불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꺼봐. 내가 뭐라고 했어? 부동산은 배신 안 한다니까. 우리 이제 진짜 노후 시작이야. 연금 받는 친구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 그때 제 목소리에는 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 평화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직전 바닷물이 저 멀리 빠져나가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를 줍느라 저 멀리서 다가오는 시커먼 파도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데 딸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입가에 미소는 걸려 있는데 눈동자는 흔들리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아빠, 나 미용실 옆칸이 비었다는데 거기도 임대해서 확장할까봐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 저는 그 소리를 듣고야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이미 가짜 안도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잘 나가니까 아빠가 더 밀어줘야지. 돈 걱정 마, 아빠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그게 제가 저지른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여행 가려고 모아둔 비상금과 아파트 담보를 더 끌었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증금 빼주려면 금매로 던져야 하는데 1,800만 원에 내놓으실래요? 3,500만 원에 사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정성을 쏟았던 내 새끼 같은 집들이 단돈 1,800만 원에 팔려나간다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세입자들 보증금 300만 원씩 빼주고 그동안 밀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연체료까지 내고 나니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보태야 할 판이었습니다. 20년 감자탕 팔아모은 3억 원이 마치 뜨거운 국물에 녹아버린 얼음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약국과의 합의였습니다. 약사는 끈질겼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압류 들어갑니다. 소송합니다라며 의음장을 낳았죠.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 다 버리고 약국 앞에 찾아가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재전 재산 다 팔고 있으니 제발 합해 좀 해주세요. 68 먹은 노인이 길바닥에서 비니까 그제야 마음을 좀 돌리더라고요. 결국 1억 2천만 원의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남은 아파트 2채를 더 팔고 살고 있던 천안 아파트까지 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썼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성안읍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아파트 딱 한 채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빠, 나 미용실 집기 다 팔았어. 중고로 파니까 500만 원도 안 나오더라. 딸아이는 그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며 엉엉 울었습니다. 44살 먹은 자식이 아이처럼 우는데 화가 나기보다 치근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건 제가 못난 아이라 그런 거겠죠. 그때 제가 딸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식구 굶어 죽지만 말자. 그날 이후 딸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신방동 그 화려한 미용실 대신 천안역 근처에 있는 시장통 작은 미용실에 시급제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밤새 편의점 알바하던 애가 이제는 하루 종일 서서 남의 머리를 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니까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장님 소리에 취해서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보이더라고요. 명석이 같은 친구들이 연금 자랑할 때 저는 월세 300만 원이라는 가짜 숫자에 취해 제 가족의 아는 뒷전이었습니다. 아내 혜경이는 퇴원하고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집안 살림을 줄이고 마트 세일 기간만 골라서 장을 보러 다니더군요. 아내의 구분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덕아, 내가 이 여자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저 몰래 식당 주방일을 다시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내가 편의점 알바라도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제 말에 아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당신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면서 무슨 알바야? 둘이 같이 벌어야지. 그 대화 한마디에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빚을 정리하고 나니 우리 부부 손에 남은 생활비는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제가 가끔 나가는 일용직 일당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300만 원 받던 시절의 호사는 이제 꿈결처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했습니다. 매일 새벽 세입자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딸아이의 미용실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그 성완읍 아파트 한 채, 거기에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이었을까요? 제가 그 마지막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처절한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려 합니다. 결국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천안 시내의 2억 원대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약국 합의금에 따라 대출 빚의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다 메우고 나니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비어있는 성완읍에 그 낡은 13평짜리 아파트 한 채,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13평 집으로 짐을 옮기던 날 아내 혜경이가 거실 한 복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감자탕 나르며 온 인생이 고작이 작은 방 2개짜리 낡은 집으로 쪼그아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저도 벽지에 밴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천장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런 데까지 끌고 왔네? 제가 아내 손을 잡자 아내가 제 손을 꽉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상덕씨. 이제 빚쟁이 안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68배 낯선 동네? 그것도 내가 새를 놓았던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건 매일매일이 제 자존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제가 예전에 월세 받으러 다닐 때 마주쳤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월세 300만 원 받는 사장님에서 낡은 아파트 사는 노인네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꼼꼼하게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아내와 저의 기초연금 합쳐서 약 65만 원, 그리고 제가 아파트 단지 관리원으로 취직해서 받는 월급 120만 원, 여기에 딸아이가 미용실 월급쟁이로 일하며 보내주는 용돈 30만 원. 다 합치니 200만 원 남짓되더군요. 월세 300만 원 받을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수리비 세금 때문에 300만 원이 들어와도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빚이 없으니 200만 원이 온전히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오고 제가 경비실에서 가져온 신문을 읽으며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그 소박한 일상이 예전에 그 화려했던 가짜 부자 시절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 딸 44살 먹도록 철없던 그 딸이 변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성안으로 내려와 아픈 엄마 다리를 주물러주고 직접 가져온 미용 가방을 열어 제 머리를 깎아줍니다.
아빠, 나 이제 원장 소리 안 들어도 좋아. 그냥 이렇게 남들 머리 예쁘게 해주고 월급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겠어. 딸아이의 가위질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노후를 망쳤다고 원망했던 딸이 사실은 저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운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경비복을 반듯하게 다려입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이 예전에는 사장님 소리 안 들으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고등과 어깨를 다시 펴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월세 300만 원의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거품이었고 제 욕심이 만든 신기루였습니다. 비록 몸은 좀 고되고 집은 좁아졌지만 밤마다 비촉. 전화 대신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물론 가끔은 석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다. 손주들한테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 사줬다 자랑할 때면 한 구석이 찌릿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노후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노후가 진짜 성공한 노후라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오며 가슴에 새긴 뼈 아픈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시니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